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연매출 4억 원이 넘는 소상공인과 과시자료가 없는 노점상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7일 선거 직전 돈을 풀겠다는 건 사실상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가리기 위한 TV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맞짱 토론은 23일 열립니다.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오늘 현장 행보에 이어 내일 두 번째 TV 토론에서 정책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함께 설 민심에 대한 해석과 전방위 압박에 나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배경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 및 중계방송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원 전원과 각계 인사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는데요. 정보위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결의를 통해서 문건 공개를 압박하기로 했고 정보위 의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강공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업무 보고에 여당 의원들이 요구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자 정보위 여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문건 정보 공개와 국정원 사과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여당 의원 52명이 참여했습니다. 여당은 상임위 의결로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위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장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위원 12명 중 8명이 여당 소속이어서 단독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당은 사찰 문건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일단 오늘 의결까지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특히 2009년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를 겨냥한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은 정보위 의결이 있을 경우 의혹 문건을 비공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매출 4억 원 이상 소상공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각지대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매출 4억 원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세 자료가 없는 노점상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별, 보편, 또 언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방침이 서 있습니까?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3월 달 초순에 국회에다가 1차 추경안을 제출할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 원의 3배가 넘는 30조 원 검토설에 대해서는 언론의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원 이후 보편 지원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보편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에 관해서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도 있으신 제가 겁니까? 방역 상황, 경기 상황, 경제 회복 상황, 예. 재정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제가 드렸고요.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니까 예.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하에 저는 전 국민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인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업 손실을 보상으로 규정하면 법적 의무가 생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오늘 1대1 토론을 시작으로 본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승자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박영선 예비 후보는 내일 다시 한번 TV 토론으로 맞붙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맞스 토론을 벌인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4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먼저 오신환, 나경원 예비 후보는 서울시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나 후보는 오 후보의 태릉 골프장 아파트 건설 공약을 저격했습니다. 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비현실적인 또 기초 설계가 잘못돼 있는 그런 숫자를 공약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무의미하다. 태릉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셨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네. 그렇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은희, 오세훈 예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 후보 공약 비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 후보의 21분 콤팩트 도시 구상 등을 거론하며 야당 예비 후보의 공약을 표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님이 15분 컴팩트 도시를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은희 표, 또 박형준 표 이렇게 짜집기 한 거 아닌가. 박영선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마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우리 4명의 후보가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싸울 때 아마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해올 수 있지 않을까. 어젯밤 첫 TV 토론을 벌인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 후보는 오늘은 현장 행보에 매진했습니다. 박 후보는 원스톱 헬스케어 도시 정책을 발표했고 우 후보는 학교 돌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두 후보는 내일 두 번째 토론을 통해 다시 한번 정책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단일화를 위한 토론 형식과 횟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은 모레 채널A 방송사에서 80분 동안 토론을 벌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이버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로 가닥이 잡혔고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네이버가 자사 쇼핑과 동영상을 우선 노출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정무위에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0조 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장이 커졌고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다양한 분쟁이 생기면서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 법안을 추진하면서 생긴 중복 규제 문제는 공정위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 법안을 또 가지고 가고 싶어 해요. 이 부분을 정부가 정확하게 입장을 주셔야 돼요. 이 플랫폼 공정화법을 공정위 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회의, 장관, 국무회의까지 다 거쳐가 조정된 안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래관계 투명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업종 제한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색 서비스 사업과 그다음에 그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그 영역과의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들을
좀 이런 시기에 이번 법을 만들면서 제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향후 계획, 물량 확보와 관련한 현안 질의도 나왔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300만 명분의 추가 백신 도입을 확정해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범정부 TF를 구성해 지역별 접종률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종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고용 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0만 명 가까이 줄었고 실업자 수는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 코로나19가 재차 확산되면서 고용시장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단순히 100만 명 줄었다는 통계 이상으로 훨씬 많은 수의 취업이 줄었다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체감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고용 정책이 수립되고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통계에 오류가 있어 보인다며 분식 통계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4주가 넘으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면서 실업자 통계에서 빠집니다. 결국 실업률이 작게 잡히는 거죠. 이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과 실제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 느끼는 그런 비율이 엄청나게 틀린 거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기 전까진 고용 상황이 계속 어려울 것 같다면서 관계 부처와 특단의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지금 아까 말씀 취업준비생과 가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년은 취업준비, 그다음에 여성은 되게 가사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층에 대한 추가 대책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 상황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로 고용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가짜뉴스 3법을 언론 길들이기 법안으로 부르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 3법은 악의적인 허위 기사에 대해 열람 차단 청구권을 도입하고 악성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응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론중재법과 형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가짜뉴스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처장을 임명한 이후로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요청한 인사위원 추천에 대해선 민주당의 약속 이행을 독촉해가면서 상황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여야의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던 공수처는 열흘 정도를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전훈련 없이 싸워 이기는 군대는 없다는 안보 전문가 조언을 경청해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와 국방위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8일부터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에서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 훈련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게재되지 않은 점과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의원직이 상실되는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등 피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4.7 재보선이 딱 이제 50일 남았는데요. 정치권이 서울 부산시장 예비 후보 경선에 들어갔고 또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어제 우상호,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먼저 분위기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 586 운동권 세대 정치인의 대표 주자인 우상호 후보와 전 중기부 장관 행정 경험에다가 언론인으로서 화려한 입담을 가진 이 박영선 후보 어젯밤 100분간 TV 토론으로 맞붙었는데요. 등장 후보들이 많은 야당과는 달리 여당은 단 2명의 남녀 후보가 어찌 보면 이 단출하게 경선을 치르다 보니 남매 같다 이런 우호적인 경상 분위기를 표현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토론으로 맞붙기 시작하면서 두 후보 모두 날카롭게 각을 세우며 대립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 모두 서로 비판하고 반박했는데요. 특히 서울시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설명하고 어필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작은 이제 남매로 시작했는데 어제 토론회 저도 이제 지켜봤는데 네. 서로 아픈 이야기들도 이제 주고받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제 자신의 뭐 정책 홍보도 하고 상대방 정책도 또 비판도 했던 자리였죠. 네, 먼저 우상호 후보를 들여다보면요. 이 박영선 후보가 구상에서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고개를 좀 저었습니다. 특히 21분 컴팩트 도시가 이 박 후보 말처럼 실현될 수 있느냐에 집중했는데요. 이 박영선 후보의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는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21분 거리 안에서 주거, 직장, 교육, 쇼핑, 여가 등 생활을 영위하도록 서울을 21개 다핵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 후보도 어제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열심히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다 듣고 난 우 후보의 답변은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서 마곡지구는 지금 이미 AI 중심의 그 R&D 센터 중심의 그런 그 청년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을 21개의 그 특징이 있는 일자리로 분산을 시켜서 21분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글쎄,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네, 그 우상호 후보 그 좀 반응에 박영선 후보 좀 맥이 빠졌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박 후보 토론에서 절대 밀릴 수 없지요. 곳곳에서 우 후보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특히 우 후보의 강변도로 위에 이 공공주택 공약을 겨냥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강 조망권을 해친다, 그리고 또 숨막힌다. 박 후보는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우 후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한강변의 조망권의 공공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잘 된 도시는 강변부터 이렇게 낮게 집을 짓고 그 다음이 차례로 이렇게 사다리식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로 설계가 된 것이 그것이 잘 된 설계인데 저는 이 공약이 상상하면 약간 좀 질식할 것 같은 서울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왜 강변은 강가의 조망권은 왜 늘 부자들만의 것이어야 되나? 임대주택 살고 싶은 청년들, 전세주택 사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서민들이 좀 강가에서 살면 안 되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타운하우스 형태로 멋있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거나. 네, 이렇게 서로 이제 뭐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서울시장 민주당의 후보 경선 첫 TV 토론을 이제 마쳤는데 본 경선에 나설 후보가 이제 언제 확정이 됩니까? 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다음 달 1일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이 586 그룹의 좌장격을 맡고 있는 우상호 후보, 이 당내 조직력에서는 조금 앞서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한데요. 이 박영선 후보는 장관까지 역임했고 또 대중 인지도가 워낙 높아서
이 국민 여론은 우 후보보다는 좀 높다는 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동안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누가 민주당의 최종 서울시장 후보로 야권과 맞설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야권 경선에도 이제 관심이 높은데 국민의힘 그 서울시장 예비 후보 토론회가 오늘 펼쳐졌죠. 네, 국민의힘은 맞수 토론이란 이름 아래 1대1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오늘 서울시장 첫 맞수 토론편에서는 오신환 나경원 후보 그리고 조은희 오세훈 후보가 짝을 맞춰서 이 토론 배틀에 나섰습니다. 토론 방식은 1대1 스탠딩 토론으로 복장이나 격식에 제한 없이 원고 없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는데 미국 대통령 후보 TV 토론 방식을 따온 겁니다. 또 토론회를 마친 뒤에는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겨서 이 토론의 승자를 발표하는데 토론평가로 이 경선 흥행에 불을 지핀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나경원, 오세훈 두 강자의 대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23일 진행될 두 후보의 이 맞수 토론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토론의 승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지금 웃고 계시겠네요. 네, 국민의힘은 100% 국민 경선으로만 이 본선에 오를 후보들을 뽑는 만큼 네. 아무래도 이 시민평가단의 점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승 쪽은 나경원, 오세훈 후보 쪽이었습니다. 오늘 맞수였던 오신환, 나경원 후보는 상대방 공약에 대한 현실성 문제와 이 과거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같은 정치 전력에 대한 공방이 줄을 이뤘다면 조은희, 오세훈 후보는 한때 이 서울시장과 정무부 시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경험을 토대로 서로에 대한 칭찬으로 훈훈하기 시작했는데요. 후보들 모두 정권 심판, 정권 교체란 대목표 아래 자신의 정책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맞수 토론에 나선 상대 후보의 정책을 따져묻고 비판했습니다. 토론의 내용 들어보시죠. 3조 5천억은 2년치에 한정돼 있는 거고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3조 5천억 원의 재원을 2년 동안 어떻게 마련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숨트론 재원을 6조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이노군 노원구청장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오 후보님이 시장 시절이실 때 똑같이 2종 7층 규제, 용적률 규제 좀 해제해달라 건의했는데 그때는 안 들으셨잖아요. 사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을 완전히 바꾸어서 건축 경기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어떤 인센티브로 활용할 필요가 없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민을 덜 할 수 있었죠. 네. 그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 간의 TV 토론을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또 제3지대도 또 봐야 되잖아요. 네.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 간에 이제 예정됐던 토론회가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현재 제3지대 단일화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당초 어제 열기로 합의했던 일자 토론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토론 횟수와 중계 방송사 이런 문제를 놓고 두 후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야권 단일화를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양측 실무 협상단은 다시 재협의를 진행해서 모레 이 TV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약 80분도가 펼쳐질 TV 토론은 이 채널 A에서 중계하기로 했고요. 처음에 합의됐던 것처럼 2차 토론이 열릴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초 그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 간의 TV 토론회를 이제 2번 갖기로 이제 합의를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은 1회로 제한한다는 선관위의 과거 유권 해석이 발목을 잡은 건데요.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10일 양측에 2002년 대선에서 이 단일화 TV 토론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선례가 있다는 그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는 대선이었고 반드시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안 후보 측에서는 아마도 이 혹시라도 규정에 위배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방송 토론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겠죠. 오늘 이슈 분석은 4월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 간의 TV 토론회를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1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국무위원 부적격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불만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꼽는다면 역시 인사 문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정용 외교부 장관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죠.
이에 뿔난 국민의힘이 오늘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국무위원 임명에 맞서서 자체적으로 국무위원 부적격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채택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의견을 낸 국무위원 임명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적격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유를 별도로 정리해서 왜 안 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두고 교훈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절차를 밟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이 반대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사유를 정리하겠다는 국민의힘. 그만큼 부적격 인사가 많았다는 건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만 해도 여론과 국회 검증에 걸려서 자진 사퇴하거나 낙마하는 사례가 모두 5번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국회 인사검증을 통해서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행태가 드러나도 여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이 반복돼 왔던 게 사실인데요.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역대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조국 추미애 본부장관 그리고 최근에 황희 문체부 장관까지 모두 29명이나 됩니다. 이들에 대한 부적격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겠다는 야당. 과연 청문 제도를 재검토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여당 수사청 설치 급물살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마지막 단추 채우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TF팀장인 박주민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같은 추진 상황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검찰은 기소, 영장 청구 요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것이. 그다음에 수사는 이제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상으로 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가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구인 수사청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에서 수사를 떼어내서 수사청으로 넘기겠다는 건데요. 수사청이 세워지면 검찰 수사관들은 검찰청을 떠나서 대거 수사청으로 이동하게 되고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만 남게 됩니다. 이런 방안이 시행이 되면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청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라고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검찰 탄압이라고 쓰고 검찰 개혁이라고 읽는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술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오는 6월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청 설치와 함께 과연 수사하는 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설 연휴 이후 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준비돼 있는지 당 지도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성민 최고위원이 지금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4차 재난지원금이 당초에는 선별 지원과 이제 보편 지급 이제 같이 진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 방침이 바뀌었죠. 보편 지원을 미루고 조금 더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런 방침으로 이제 선회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 애초에 대표 연설에서 두 가지가 다 검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선별 지급이 이뤄지게 된 배경으로는 지금 방역 상황과 결부시켜서 이 재난지원금의 쓰임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을 크게 입고 계신 계층들이 그 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어 그 피해들을 조금 더 보상할 수 있는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세에 있기는 하나 전 국민이 그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만큼의 방역 상황이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 지원을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보편 지급을 추후에 검토하고 또 논의해서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당정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열렸던 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3차 때 그 9조 3천억 원과 비슷한 10조 원 안팎을 제시를 했고 여당은 최대 15조 원까지 거론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조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 10조 이상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는 가닥이 잡힌 게 맞고 다만 저희 측에서 15조를 제안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금액의 범주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논의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늘리는데 아마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신 접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OECD 37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꼴찌 수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우선 접종 대상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조금 정치적으로 방역 상황이라든지 백신을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것이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이 제외된 부분을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임상 실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 임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현재 영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접종이 먼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임상실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 즉 민간위원들이 함께 있는 그 위원회에서 정부 측에다가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그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맞추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3, 4월 중에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사항이 내려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접종의 시기를 완벽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민간위원들, 즉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사실 국민의힘도 뻔히 알 텐데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대선 전국이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설 텐데 민주당 일각에서 현재 대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오늘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현행 그 민주당 당규상 선거 180일 전에 후보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9월 초 이제 완료가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120일 전쯤으로 좀 연기를 하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내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왔나요? 현재 그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경을 검토하거나 이러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원 당규에 있는 사항 자체를 특정 후보를 고려해서 바꾸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고 특히 선거 직전에 이런 부분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도부에서 검토한 적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검토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혹은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적절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미뤄질 일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설 연휴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야는 지난 연휴 동안 청취한 민심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4선의 중진이자 탄핵골의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계신 김기현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는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민심을 들으면서 참 걱정이 더 커지는 그런 연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민심을 이제 잘 청취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울산에 다녀오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설 민심이 문재인 정권 손절이 대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 다녀오신 그 민심 또 전체적인 설 연휴 동안에 민심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7년 되었죠. 그래서 국회의원 4선이고 광역시장을 또 했고 하면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명절 때만 되면 늘 시장통도 방문하고 또 관계자들하고도 만나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분노한 민심은 처음 겪어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빨리 좀 바꿔달라 라고 하는 분노가 아주 그냥 끓어오르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먼저 우리 시민들께서 도대체 야당이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대응을 제대로 못하느냐, 좀 더 강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질책을 받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끌어오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방역 기준만 하더라도 명절에 설인데 세배드리러 부모님을 뵈러 갈 수는 없고 그냥 관광지에 놀러 가도 되고, 관광지에는 제주도는 15만 명인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그럼 코로나가 안 번지고 부모님 만나러 가면 코로나가 번지는 것이냐. 네. 도대체 4명의 기준은 뭐고 5명의 기준은 뭐냐.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의 방역 기준이 어딨냐, 이런 불만들도 많이 있었고요. 부동산이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엉망인데다가 자영업자 그리고 엄청난 실업자들 지금 실제로 통계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들은 비정규직이 95만 명이 더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해라, 그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이제 낮췄고, 또 이제 3월부터는 통제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왜 그게 또 3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한다는지도 모르겠고요. 3월부터 완화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선거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4월 7일 날
서울과 부산에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거리 두기를 막 그냥 강화하는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니 결국 그런 차원에서 방역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동안 방역의 기준이 뭐냐? 광화문에 모여서 반정부 집회하면 뭐 거기에서 코로나가 마구 번져나가고 야외인데도 그리고 같은 광화문에 모였는데도 민노총 집회에서는 뭐 코로나가 막 안 걸리는 것이냐. 도대체 기준이 뭐냐. 반문 집회는 코로나 감염 대상이고 친문 집회는 아니냐. 이런 터무니없는 기준들이 계속 난무해 왔는데 3월부터 이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거죠. 뭔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3월부터 코로나 갑자기 중단하는가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사실은 이 근본적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백신의 문제입니다. 백신을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걸 안 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 편성의 정부 예산안에 금년도에 백신을 구입할 예산이 아예 본 예산에 들어있질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 백신 구입 비용을 반영해야 된다 해서 국회에서 그걸 넣어가지고 백신 구입 비용이 이제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대체 방역 당국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구입 비용도 아예 확보를 안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OECD 국가가 전부 저기 37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 32개 나라가 벌써 접종을 다 시작했고 5개 나라만 남았습니다. 그 5개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OECD 37개국 중에서 맨 꼴찌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밖에 확보를 안 해놓으니 다른 나라는 지금 그 5개 나라들은 지금 화이자로 접종을 시작한다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안 돼 있으니 효능도 떨어진다. 65세 이상은 접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거리두기만 계속 더 강화되고 우리 경제는 더 위축되고 결국 백신을 빨리 구입했으면 이번 설에도 명절에 인사 다닐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3월부터 완화한다는 것이 지금 벌써 완화가 돼 있을 겁니다. 경제에 주는 충격이 엄청나게 큰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문책 인사 하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말 무책임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보다는 백신 구입 시기를 놓친 게 더 큰 문제다라는 훨씬 더 말씀이시죠?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네. 네, 또 3월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4차 재난지원금인데요. 민주당이 먼저 피해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원래부터 사실은 이게 이게 사실 사회적 재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그에 맞추어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공급하자라는 원칙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선거를 의식하고서 전 국민에게 막 풀어줬죠. 결국 뭐 주니까 고마워서 받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돈은 문재인 정부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전부 빚 얻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빚을 다 물려주는 거죠. 자식들 돈 빌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쓰는 건데 그거 양심이 바른 선조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후손들에게 오히려 빚을 안 물려주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늘 저희들이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그렇게 주장해왔던 것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선별 지원도 해주고 또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지원도 해준다고 처음에 막 그러다가 재원 문제에 부딪히니까 뭐 슬그머니 이제 발을 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시기도 웃기는 것이 3월 말에 지급한답니다. 아니 왜 3월 말에 지급하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정부 안에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벌써 금년도에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정되지 않을 것이 이미 확연하게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당 측에서는 처음에는 아이고 거절했습니다. 바쁜데 시간 없는데 막 무슨 통과시키자. 그러다가 이번에 또 추경한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 안을 받아들여서 넣었거든요. 그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목전에 다가오니까 또 나눠주자 그럽니다. 빚 얻어가지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선거를 위해서 돈 나눠주게 할 거냐. 좀 답답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 정치 이슈들도 이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판사 탄핵 거래를 두고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1인 릴레이 이제 시위를 벌여오고 있는데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에서 어제 오후에 이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4가지 혐의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우선 죄명으로 따지면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또 그 허위 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죄, 또 그리고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그 이게 증거인멸죄의 교사 네. 이렇게 4가지 죄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임성근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걸 수리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적용되는 그 대법원 그 규칙 예규에 의하면 그 뭐 징계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뭐 법원 내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네. 대법원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의 경우에는 그게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걸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5월 22일 날 그까지도 계속 그 반려를 하고 있다가 5월 22일 날 만났는데 만난 자리에서 사표 수리해달라 했더니 거기에서 당신 탄핵받아야 되니까 수리 못 해주겠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뭐 전체적 내용은 그런 취지죠. 그래 놓고 국회에서 당신 탄핵받아야 되니까 수리 못 해주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말 한 적 없다. 사표를 낸 적도 없다. 이렇게 거짓 허위 답변을 한 겁니다. 공문서를 통해서 답변한 거죠. 완전히 거짓말하고 속인 겁니다. 문제는 이 거짓말하고 속인 분이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판사가 거짓말하면 처벌하고 위정죄로 처벌하고 감옥 보내는 사람인데 그 판사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장이 거짓말했는데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꼭 눌러 앉아 있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 사표 내라.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뭐 탄핵 추진까지도 갈 건가요? 여전히 탄핵은 살아있는 카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뭐 표결을 하면 무작정 저쪽 당에서는 그냥 감사기만 하니 이것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효율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또 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또 보궐선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 연립정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경원, 오세훈 이 두 후보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김종인 위원장은 좀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당내 의견들 그리고 의원님 입장 어떠십니까? 지방정부의 구성에 관해서는 사실 당의 지방 구성도 있지만요. 후보나 혹은 그 시도지사와 사이에서 있거든 그 형태의 이게 뭐 연정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할 때는 공식적으로 연정을 제의를 했죠. 그러니까 당에서 그렇게 제의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 입장에서 경기도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지금의 그 민주당이죠. 여당에게 제의를 했고 그래서 부지사 자리도 그쪽에 할애를 해주고 네. 정책적 뭐 어젠다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예산도 그쪽에서 가용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배정해주고 이런 형태 이미 연정을 했고요.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도 협치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다른 정당끼리이긴 하지만 그 자체 제주도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당대당 차원에 할 필요도 없이 후보끼리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일종의 연정 형태를 하겠다. 뭐 연립정부 하겠다. 저는 뭐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서울시의 연립정부는 뭐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야권 단일화가 이제 뭐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뭐 모레 다시 한다고 이야기가 이제 들려옵니다. 현재 야권 단일화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야권 단일화의 가장 큰 방향과 원칙은 어떤 겁니까? 야권 단일화는 순조롭게 잘 순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애정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의지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네. 그 뜻을 잘 새겨서 꼭 단일화해 나갈 텐데 단일화의 큰 원칙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런 나라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불공정이 횡행하고 있고 내로남불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비상식의 나라 이걸 비상식을 다시 이제 상식으로 되돌리자. 건전한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만들자. 그런 세력은 다 합쳐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4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호남 지역에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최고 15cm의 폭설이 예보가 돼 있습니다.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내일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네,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